자, 장애의 종류,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뭐 장애가 처음부터 뭐 15종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1989년도에 5종류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체장애, 그러니까 여기에는 뇌병변 장애가 포함된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렇게 해서 5종류였는데 여기 이제 99년도에 뇌병변 장애, 그러니까 지체장애에서 분리시키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를 추가했습니다. 장애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10종류가 됐어요. 1999년도에. 그래서 2003년도에는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르요로장애, 간질장애에서 일상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 질환자도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포함을 해서 15종류가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과 달라진 게 지금은 이제 이 명칭이 정신지체라는 거는 지적장애라고 바꾸고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 그리고 간질장애는 뇌전증 장애. 이것도 이제 자 간질장애가 좀 이렇게 서로 그 사회적인 오해가 있고 장애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꿨다. 뭘로 바꿨느냐 이게 나옵니다. 뇌전증 장애로 바뀌었어요. 뇌전증 장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흥가다 보면 뭐 간질 있어 이런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이제는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체장애가 우선 지체장애가 아까 절반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제 상지, 하지, 마비 있는 사람들. 지금 약간 그 이전 2021년 직전 장애인보다 지체장애가 조금 줄었어요. 비율상. 그래서 45.1%. 그래서 지체하고 청각, 시각, 뇌병변 장애 4가지. 이 4가지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장애인 출연율은 되게 이제 5% 범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조금씩 늘어나겠어요. 4.9, 5.0, 5.1 해서 현재는 출연율이 5.1%입니다. 5%. 5%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그걸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외국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이전 거에서 약간 다를 텐데, 지금 이거를 한번 보세요. 화면에 있는 거. 자, 지금 거의 30개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올라갈수록 장애 출연율이 높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알코올 중독자, 암, 에이즈 환자도 다 장애인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호주는 질병 치료로 활동상 제약이 있는 그러니까 환자들이죠. 환자들도 장애인. 일본은 노년 치매, 뭐 미국하고 비슷한데 알코올 의존증, 뭐 우울증, 정신 장애인도 모두 장애인으로 포함을 하고요. 영국은 기본적으로 보기, 걷기, 듣기, 의사소통 등 기본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포괄적으로 장애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스웨덴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 외국에서 이민을 오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 나라의 언어를 잘 못할 겁니다. 완벽하게 구사하고 이민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 외국 이민자도 일정 기간은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5%밖에 안 되고, 물론 이것이 국가별 통계 내용이 대상 범위나 뭐 발표 주기 뭐 이런 것이 다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비교하는 거에는 주의를 요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적다. 2020년 국가별 GDP 순위가 우리나라가 10위권입니다. 물론 이 장애 출연율이 높으면 선진국, 장애 출연율이 낮으면 후진국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뭐 핀란드, 스페인 이런 데는 되게 유럽 선진국이죠.
여기는 뭐 30%가 넘고 거의 30% 안팎이고, 그리고 이제 체코, 독일, 벨기에, 그리스 이런 데 한 20%대인데 우리나라는 뭐 태국, 인도, 네팔 뭐 이런 데하고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저개발 국가, 배도국의 경우에는 장애 출연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 책을 보면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간다 이런 데는 1, 2%입니다. 이런 나라가 무슨 의학이 발달하고 뭐 환경이 좋아서 장애인이 없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덴마크나 네팔이나 어느 나라거나 장애 출연율은 비슷할 거예요, 아마. 100명의 국민들 중에 한 10%는 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어느 나라는 특출나게 장애인이 많이 나오고 어느 나라는 적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연율은 좀 우리나라가 GDP 순위가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출연율은 낮은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 장애 출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요게 그 여러분들을 미리 드린 자료에는 영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최근 자료를 보니까 덴마크예요. 덴마크가 35.2%. 그래서 그 아까 별이 반짝반짝 했었죠. 덴마크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면은 좌측에 청색이 선천적 출산시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가 가장 높아요. 원인 불명까지 보면은 뭐 한 90% 이상입니다. 원인 불명은 이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은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대개 선천적일 겁니다, 아마.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심장 장애, 언어 장애 순이에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가 가장 선천적 출산 시 장애 비율이 높다. 자, 우리나라의 후천적 장애인 발생 비율은 후천적 발생률이 80%입니다. 80%. 그리고 그 중에 80% 중에 질환이 43.6%, 사고가 36.4%예요. 그러니까 질병 있는 장애인이 더 많긴 많은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사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질병이 이전 통계는 50%가 넘었었습니다. 질병이 56%, 사고가 32%였어요. 그러다 지금 사고가 36, 질병이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가 후천적 장애인. 그래서 요 이제 다음 중에 가장 그 발생 비율이 높은 장애 원인은 질환입니다. 질환. 그래서 후천적 장애 발생은 약 80%다. 또 후천적 장애 발생 비율이 몇 %냐 나올 거예요. 80%. 요는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뭐 건강관리 매일 아침에 조깅하고 주말에 꼭 등산하고 술도 많이 안 먹고 난 장애를 입을 일이 없어. 나 장애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지체장애인 특히 주변에 지체장애인 뭐 이렇게 교통사고로다 장애인이 됐든지 운동선수가 운동하다 장애인이 됐든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으시는 게 이제 인권 혁신 과정인데 뭐 인권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두드러 맞을 수가 없고 또 공정한 재판, 공평한 한 표, 의료적 혜택, 교육,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이제 인권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권은 뭐냐?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이렇게 추월한다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게 이제 장애인 인권입니다.
이 인재개발원을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재개발원은 이 주변의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전 건물이기 때문에 이 휠체어를 가지고 이렇게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사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고 중도의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특히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는 한 10년 됐어요, 탄지. 그래서 인재개발원 근무도 많이 하게 됐는데, 인재개발원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가 건물이 들어섰어요. 근데 이 상가 건물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이 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재개발원 근무할 때도 코로나 시대 이전에 회식을 하면은 저 때문에 그 상가에서 회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입도 자유롭고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가는 뭐 골프 연습장, 뭐 어리 학생들 학원, 뭐 술집, 음식점, 다과점, 뭐 이게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 한 건물 안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식을 하고 나서 다과점에 가서 커피하고 다과를 먹고 있는데 한 20대쯤 된 여자분이 한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저쯤에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데 나를 대뜸 보더니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부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뭐 이 아가씨가 무슨 약 올리나 이렇게 봤더니 이 양반은 휠체어를 탔는데 휠체어 이 앞부분에 이렇게 이 판 같은 거 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판을 놓고 여기다 손을 딱 올려놨는데 손도 거의 못 써.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휠체어를 타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반신은 완전 마비가 됐고 상반신은 손을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 저는 사실 하반신이 마비가 됐지만 손은 뭐 이렇게 팔씨름도 지금은 뭘 많이 좀 그래도 약해졌겠지만 주변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팔씨름하면 지지 않을 정도로 팔힘은 강하고 지금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저를 부럽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보통 뭐 우리가 뭐 누워있는 장애인 뭐 아주 엄청 중증 장애인들이 저 사람은 아마 희망사항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달리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는 장애인들은 왜 한번 이렇게 앉아봤으면 이렇게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거고요.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양손에 특수 목발이라도 짚어서 이렇게 좀 목발에 의지해서 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는 장애인은 한쪽 지팡이만 짚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바랍니다. 이거를 뭐 비장애인을 추월하고 뭐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걸 바라지는 않는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핵심 원리, 국제사회 동참, 사회통합 과제 해결 뭐 이런 거로 해서 헌법에는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외국에서 인정해주는 선진국이 사실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0위권에 들어서 이제 뭐 그 유엔의 부담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그러면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좀 최상위 선진국에서는 좀 갸우뚱합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인권이나 또 여성이 이 사회에 참여하는 비율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건 떨어지고 돈만 잘 버는 나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금은 왕창 물리면서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선진국 갸우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장애인 차별이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방고에 의한 차별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 차별은 말 그대로 대놓고 차별하는 거예요. 뭐 이제 장애인 학생이 어느 대학에 입학을 하려 했더니 입학을 거부하고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장애인은 승차 거부하고 이러는 게 이제 대놓고 차별하는 직접 차별이고, 간접 차별은 형식상으로는 차별을 안 한 거죠. 시험을 보는데 글씨를 빨리 못 쓰는 지체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똑같은 시간을 주고 시험을 보는 것이 형식상 공정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하는, 이게 이제 간접 차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어느 건물이나 이런 건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이 편의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거부하는, 그것이 이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광고에 의한 차별은 이 장애인들을 막 이렇게 좀 불쌍한 존재로 부각을 하고, 뭐 청각장애인은 뭐 잃어버린 목소리 이런 거라서 광고의 내용에 제한, 배제, 분리, 거부가 들어가는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광고에 의한 차별인데, 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는 이게 하단에 보이죠? 이거는 실제 인권위에서 나오는 사례인데, 이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비장애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제한은 경찰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리고 배제는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남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아니, 간호사는 그래도 여자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분리는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성별을 분리해서, 지금은 이제 그 못하게 돼 있어요. 분리해서 모집하는 경우. 그리고 거부는 흑인이라 해가지고 술집이나 레스토랑에서 출입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거부입니다. 간접 차별, 지금 예시 들은 게 나와요. 간접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최근 자료를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좌측에 주관적 경제계층 인식해서 이 우측에 있는 거, 좌측에 있는 이 우측에 있는 거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중산층이냐 상위층으로 인식이 되느냐 물어봤어요. 아, 그럼 나는 그래도 중산층은 된다. 뭐 나 상위층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엔 3명 중에 2명은 나는 중산층 이상이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답을. 반대로 당신 하층으로 인식이 되느냐 하위층으로 인식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3분의 1이 난 하위층이라고 생각한다가 이제 전체 인구에서 대답한 겁니다. 그걸 장애인에게 이걸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산층 상위층은 3분의 1, 하층으로 인식하는 건 3분의 2,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와 장애인이 그 대답하는 게. 그리고 실업률도 보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이 다 절반 정도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 장애인이 채용이 못하는 거고, 실업률은 반대로 가운데 있는 거. 요거는 일반 그 국민들이 100이면은 장애인은 150 정도. 이렇게 실업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한 거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하니까 뭐 장애인만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위해서 만드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법에서 장애인 등이라는 건 장애인이 맨 앞쪽에 나오니까 이제 장애인 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 장애인 등이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이런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전 국민 중에는 상당히 많겠죠. 노인은 뭐 거의 우리나라가 한 20%가 노인이고 임산부는 많이 줄긴 했지만 임산부까지 합치고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분들을 다 장애인 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나 여기 핸드레일이나 이 가운데 있는 핸드레일이나 접근로 그리고 자동 출입문 이런 거는 뭐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하철에 이제 서울에 있는 특히 지하철에는 웬만한 데는 미흡하지만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게 일부 장애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농성을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편의시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이게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처음에는 이게 장애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신체 불편한 사람, 뭐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공평하게 사용이 편리한 제품, 건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우측에 위쪽에 있는 이 손잡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손잡이가 일률적으로 다 위쪽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키가 웬만큼 큰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 작은 사람은 이렇게 매달려서 손잡이를 잡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손잡이 위치가 높고 낮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은 위에 거 잡고 키 작은 사람은 밑에 거 잡고 이래서 손잡이 잡는데 불편이 없고 이 문고리나 지금 문고리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문고리나 수도꼭지 뭐 이런 거, 뭐 가위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뭐 무슨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 우측에 있는 문고리가 열고 닫는데 편리한 이런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계는 이게 시각 장애인용 시계입니다. 그 안쪽에 있는 구슬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구슬이 돌아요. 시간을 도는데 이게 시각장애인이 이걸 더듬어서 몇 시 몇 분이구나를 알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특출나니까 이 만들면은 80% 이상은 그냥 시각장애인 아닌 다른 비장애인 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일반 국민들이 쓰는 게 80%라고 해요. 디자인이 아주 이쁘게 생겨서 이건 이제 인터넷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장애인의 그 편의 제공에 대해서 어떤 걸 갖고 설명을 드릴까 했더니 이게 아주 그림이 그럴싸하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하나의 전광판, 뭐 모니터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게 이제 그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은 이렇게 머리를 들거나 내리지 않고 딱 정면에서 모니터가 보일 수 있게 위치해 놓습니다. 그럼 대신 어린이는 이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린이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베리어 프리라 그래가지고 베리어라는 게 이제 장벽, 장애물, 뭐 장애 이런 거라는데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쪽에 들어가 베리어 프리에서는 이 어린이한테 발판을 놔줘요. 발판을 놔주면 이제 여기 올라가가지고 살짝만 들면 이제 이 모니터가 보이게. 근데 베리어 프리에서는 이게 이 발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가 올라갈 때 올라가느라고 힘들고 내려오느라고 힘들고 또 여기다 이걸 두면은 뭐 걸리적거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좀 어색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자, 성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고개를 내려서 볼 수 있게
어린이 입장에서는 약간 고개를 들 위치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만큼 있던 걸 이렇게 내린 것. 내려서 놓으면은 뭐 이런 발판도 필요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전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이거죠. 장애인의 그 의무 고용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애인의 그래서 고용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일정 수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 쪽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제도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에도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게 뭐 2년, 3년에 한 번씩 올라가요. 2021년도까지는 3.4%였는데 2022년, 2023년은 3.6%입니다. 그리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9년 이후 계속 3.1%입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법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에서 다뤄요. 이게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몇 %냐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인데 정부 부문은 공무원하고 비공무원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아마 3.83% 정도 됩니다. 두 개 정부 부문은. 그리고 공공기관은 3.78%. 그래서 2021년도까지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3.4%만 채용하면 되는데 그걸 넘었었죠. 근데 민간 기업은 2019년부터 3.1%인데 2.89밖에 안 되니까 민간 기업은 아직 조금 더 채용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고용 장려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그러니까 뭐 의무 고용률이 비율이 나오잖아요. 3.1% 이제 민간 기업체를 얘기하면 3.1%인데 안 된다 하면은 미달하면 그 회사에 부가금을 부담금을 시킵니다. 돈 내 일종의 벌금이죠. 그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장려금이에요. 그러니까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데는 부담금을 뺏어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자한테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입니다. 그는 부담 기초액이나 지급 단가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고시를 합니다.